네, 안녕하세요. 서초국어 논술의 서교순 원장입니다. 저희가 2023년 11월 2일에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녹화하지 못했고 또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 설명회 영상 자료와 함께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부터 2027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2028 이후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2028 이후에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공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2028 이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였습니다. 무엇이 복잡해졌냐면 정시랑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셋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복잡해졌고요.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설명을 하는데요. 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라면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대입 상담이나 궁금한 점은 EBSI에 가서 하시면 돼요. EBSI에는 좋은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 EBSI 가입하고 수시로 이제 들락거리면서 상담, 문자 상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이제 정시 접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면 9월부터 정시가 아니고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면 이제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귀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합격 예측 정보 혹은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라고만 치면 이런 사이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되는 우리 현재 고2 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 그죠? 혹은 구글링에 검색만 하셔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 성적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시면 되겠고 또 이런 거 할 때 자,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굳이 컨설팅 업체에다 맡기면 더 좋을까?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컨설팅 업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닥 좋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직접 찾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같은 성적이라도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컨설턴트의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떨 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싶을 때는 상담이 아주 큰 자극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컨설턴트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의 점수로는 현재 여기 정도밖에 갈 수 없어. 그러니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너가 훨씬 얼만큼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어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매우 저는 그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 상담을 주최한 바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부 무료로 이제 제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번 겨울방학도 할 생각이지만 전부 무료는 아니고요. 비용을 제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되고 고1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청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할 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릴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겨울방학 때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1들은 자극을 별로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고2나 고3들은 아마 상당한 자극을 받을 거고 이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부족한 면이 뭔지 지금 해야 할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대학 입시 원서를 넣을 때는 오히려 컨설팅 업체보다는 본인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025학년부터 2027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부터 중3에 해당하는 입시제도 말씀드릴게요. 자,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죠. 학종과 내신 수능입니다. 2028년도부터 약간 변화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학생이 이 세 가지 중에 뭐 다 잘하면 고민이 없을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면 또 역시 고민이 없을 거지만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선 학생부 종합부터 봅시다. 학생부 종합, 즉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요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첫째는 학업 역량, 둘째 진로 역량, 셋째 공동체 역량, 넷째 행위 활동을 통한 역량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은 교과 내신 성적이죠. 교과 내신 성적은 등급도 중요하지만 원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도 보냐? 네,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서류를 봤는데 뭐 A, B라는 학생이 비슷하다. 그러면 뭘로 봐요? 네, 내신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등급보다는 원전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등급은 학교마다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원점수라는 것은 100점 중에 90점, 100점 중에 80점. 우리 학생이 받은 성적을 말하죠. 그리고 뭐 학업 태도나 뭐 세특 활동, 뭐 종합 활동, 뭐 탐구력 이런 것을 보는데 탐구력이라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동아리 활동.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학생이 아무리 잘했어도 이 담당 선생님이 잘 써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학생이 뭐 대충 활동을 했어도 선생님께서 아주 500자를 아주 충실하게 아주 잘 써주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과목당 교과 활동으로 세부 특기사항을 뭐 과목당 500자씩 써주는데 연간이요. 그런데 나열식으로 썼다. 무엇을 했고 이런 기록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열하는 것과 플러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더 세심하게 연구하여서 무엇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고 어떤 성과를 보였다. 여기까지 나와야 좋은 세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2학년인데 고2인데 지금까지 나열밖에 없었다. 그러면 고2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요 남은 기간과 고3 1학기 때 요것을 보완하는 활동을 해서 이 써준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완성도 있는 그 과목의 세특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담당 선생님께 가서 의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생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기록이 더 필요한지를 의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학년 1학기 때 가면 학교에서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안내가 됩니다. 그때 이 학종을 효과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세특에 종양에 관심이 있어서 무슨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 그러면 이 세특은 그리고 그죠? 성과도 얻었다.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의대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만약에 3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뽑지 않겠죠. 네가 그런 걸 연구하기 전에 공부 먼저 하고 와. 교과 공부 먼저 하고 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평가하는 게 이제 진로 역량인데요. 이 진로 역량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기가 진학하는 학과에 대해서 연구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과목에 맞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얼마나 공동체에 부합하는 인간형이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어떤 학급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있게 했냐. 그 다음에 뭐 이 아이가 학생이나 부회장에 출마해서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그 활동을 했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행위,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인데 이것이 이제 교과서 세특과 연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만큼 심도 있게 학습을 했냐. 예를 들면 실험이 될 수도 있고요. 발표도 될 수도 있고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기재 항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 기재 항목은 여전히 중요한 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알게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교과 세특 전후로 이 독서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독서 기재라는 항목은 없어졌지만 세특을 평가할 때 이 독서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2027학년도까지의 입시 중에서 학생부 기록이었는데요. 그럼 이것은 2028년부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변해도 일부만 변하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소논문 기재 금지, 뭐 자율 동아리 이런 거 반영 안 됩니다. 단체 활동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사 활동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봉사 활동이 하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이제 하는 활동만 기재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 선택 과목은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에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꼭 경제 과목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영학도 뭐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문학 모든 것이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면 물론 확률과 통계를 지원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뭐 사회문화를 지원한다 이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대 진학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뭐 생물만 선택을 해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의대에 가면 이과 계열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도 되고 인문학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뭐 화학을 선택해도 되고 그런 것은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 이과는 뭐 선택할 거 몇 개, 그 다음에 문과는 선택할 거 몇 개 이렇게 제한적인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전공과 다 엮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생부 교과 즉 내신을 목표로 대입을 수능을 치르겠다. 대학을 가겠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신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고2 정도 되면 내신은 누적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등급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등급으로 볼 때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고 보고 만약에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달라졌죠. 그러나 거기서도 변별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이
34%까지라고 해도 34%가 2.1등급과 2.2등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더 달라진다 그건 없고, 단지 그럼 뭐가 달라지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신으로 가고 싶어요. 내신으로 가고 싶은데 내신으로 간다고 해도요, 모든 대학이 내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내신만 평가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신에서 동점자가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능 최저 봐야 되죠. 그죠? 수능 최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능 최저를 봤는데 또 비슷한 학생이 있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기록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을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수능만 한다고 하는 학생이든 다 또 해야 돼요. 다 수능 최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수능 최저는 나는 수능만 준비할 거야. 그러면 학종이나 내신은 안 봐도 되는데, 근데 내가 수능이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나온다. 평균이 1등급은 고민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3등급 정도 나와. 그러니까 2등급 정도만 해도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렇다 치면은 나의 현재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야.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종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3, 4등급이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3, 4등급이면 내신이 만약에 좋다면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고, 자, 그런데 내 현재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다. 그러면 수능으로 3, 4등급 수능 3,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인서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수능 3, 4등급으로 못 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학종으로 혹은 논술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내신이 고1 때 내신이 좋았던 학생도 결국은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 1등급 학생들은 별로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3, 4등급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종이나 논술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논술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3 때부터 준비하는 건 좀 늦고요. 고2 때부터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점점점 축소되고 있죠. 만약에 상경계열 논술을 보고 싶다. 그럼 도표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고, 나는 자연계인데 이과 논술, 수리 논술을 보고 싶다. 이거는 그냥 풀이 과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계열 논술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지문이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논술 전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은 보통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2025학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정시 비중이 32.6%인데 이건 최저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비중이 높아요. 학생부 교과가 높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위권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에 16개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시요. 자, 그리고 현재 고2 학생의 경우 재수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고1 학생들은 황금 대집이라고 해가지고 출생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꼭 성적을 올려줄 거란 보장을 더더욱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학생부 종합이 내신을 반영하긴 해요. 그런데 교과 성적을 세분화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는데. 이거 너무 애매한 말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자료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을 표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 표를
넣어놓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드리면, 자, 내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성적은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충분 조건은 뭐냐? 학종의 글을 보고 기록을 보고 ABC 이렇게 세 학생이 있을 때 ABC의 학종이 셋 다 우수하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뭘 본다고요? 내신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자소서가 없고요. 서류만으로 심사하는데, 자, 만약에 내신 1등급 이내다, 2등급 이내다,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지, 그죠?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1, 2등급이거나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1, 2등급이라면 굳이 어디를 가겠어요? 수능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겠죠. 이게 1순위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신을 잘하는 학생은 수능도 잘할 거고 수능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내신을 잘하나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위권 학생들을 어디를 지원해요? 여기 수능 성적으로 이 상위권 학교, 그죠?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등급 이하 내신이나 그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시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인서울은 불가능하므로 그럴 때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이런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원점 순위, 표준 점순위, 난이도, 정보니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표, 즉 모의고사 성적표나 똑같습니다. 그럼 원점수는 뭐냐면 국영수 과목은 100점이 만점이니까 100점 중에 이 아이는 97점을 맞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표준 점수는 뭐냐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럼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국어 성적을 산출한다고 할 때요. 이 아이가 9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잘한 건가요? 아니죠. 평균이 100이니까 97이면 평균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항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가 150이다 혹은 136이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학생은 136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못하는 학생은 0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136인데 우리 아이가 97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등급으로 봤을 때 한 4등급 정도 되는 성적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분위라는 이런 용어도 보실 텐데요. 백분위는 표준 점수가 136인데 우리 아이가 97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백분위 97, 9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준 점수는 136 이상으로 높을수록 상위권과 하위권의 간극이 크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표준 점수가 107이다. 그러면 그 시험의 난도가 쉬워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은 이것을 0.1 단위로 쪼개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적을 보실 때 원점수도 봐야 되지만 표준 점수도 봐야 되고 백분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 거예요. 표준 점수가 만약에 136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표준 점수 134다. 그럼 얘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정보도 함께 있는데 난이도는 A부터 E까지 있는데 E가 가장 난도가 높은 점수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결국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가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질문을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질문을 잘 하느냐를 보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제 답을 맞춰보기 이전에 나는 이번에 한 90점 정도 맞을 것 같아. 80점 정도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측이 잘 들어맞는 아이일수록 자신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입 전형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봤는데요. 봐봐요. 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 위주가 있고 실기 위주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32.4%로 학생부 교과가 두 번째로 높고 여기는 이제 수시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수능을 보았더니 수도권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43%. 여기서는 몇 프로였어요? 그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이 37, 학생부 교과가 27.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16개의 대학은 수도권에서 실제로 이게 수능 위주가 43%가 최저예요. 그러니까 43% 이상을 수능 위주로 많이 학생을 선발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즉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떤 대학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또 수능 최저를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2024, 25 동일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죠. 내신 성적 1.0에서 1.9까지는 서울 전체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내신 성적이 2.6 이하다. 이건 평균입니다. 고3 1학기까지의 평균이라면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내신에 한번 올인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학교별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표가 있고요. 그런데 좋은 대학일수록 상위권 대학일수록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줘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국영수, 사회탐구, 과학탐구까지 모두 다 반영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고대와 연세대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게 될 2025 학년도부터는 반영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라도 여기 보시면 서류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기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학생부 기준, 학생부 교과 대학별 반영 과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8 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 개편 시안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올해 안에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내신 성적을 5등급제로 전환하겠다. 또 하나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즉 선택 과목을 없애겠다. 라는 것이고요. 수능에서는 여전히 9등급제를 유지한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변화입니다. EBS 연계율은 현재와 동일하고요.
국어 과목에도 변함이 있는데 2027 학년도까지는 화법과 언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공통으로 본다.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작문, 문학을 다 공통으로 본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고 수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 역시 공통 과목만 한다는 건데 특별히 이게 뭐죠? 이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건 뭐죠? 그러니까 수학 1, 2는 기본 과목인데 이과를 갈 학생이라면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에게는 예전에는 미적분과 기하만 했다면 확률과 통계도 해야 한다. 요런. 근데 그러면 이 이과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났다는 건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과 학생을 선발할 때 요 선택 과목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요. 대수 미적분이라고 해서 이 대수는 수학 1, 2를 말하는 거고 그죠? 미적분 1까지 공통 확률과 통계 1까지 공통이고 얘네 확률과 통계 2 미적분 기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요거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영어 한국사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이전까지는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 선택이 아예 없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본다. 그럼 얘는 언제 공부하나요? 고1 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1 때 공부한 것을 가지고 고3 수능에 연계하겠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이기는 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죠?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발표는 없었지만 오히려 더 부담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변별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직업 선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고교 학점제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평가 5등급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1등급은 10%까지고 2등급은 24%. 즉 누적 34%까지가 이제 2등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등급을 가르는 것 자체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수능 최저 기준과는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교과로 가든지 아니면 수능으로 가든지 수능은 관계가 없네요. 아니면 논술로 가든지 아니면 예체능으로 가든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시 또 서열화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둘 다 병기 함께 기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상대평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8 입시부터 변화가 좀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똑같죠. 그죠? 여전히 서열화하는 거 맞죠. 그죠? 만약에 뭐 1에서 5등급까지 이제 구분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한들 1.1등급과 1.9등급의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더 수능의 변별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로 하기 때문이고 또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1등급이 10%까지니까 1등급 내에서도 변별력을 가지려면 일단 수능 점수를 봐야 할 거고, 만약에 수능 점수가 동점이다 그러면 기타 뭐 학종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술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평가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8부터 학생들은 뭐든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2025 입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서초국어 논술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 교재 체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배, 기배, 상수, 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배는 대학 수능 국어에서 베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6학년이나 중 1학년, 그 다음에 점점점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병행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현재 중3이라고 치면, 현재 중3이에요. 그러면 이 중3 수준에는 평균적으로는 요 수준을 학습하게 됩니다. 얘는 기배 알파라고 해가지고 기배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단계. 그래서 수능 국어의 기초를 완전 다지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 고2 단계, 완수가 고3 단계인데, 이걸 이제 평균으로 하고요. 학생들의 성적이 다르니까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해설을 듣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고, 보통 난이도를 푸는 학생이 있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수준별로 과제를 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짠 저의 이 학습 배정표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저희는 철저히 학년 기준으로 반을 나눕니다. 뭐 이 아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고2인데 고3반을 들을 수 없고, 그런데 고2반에서 같이 듣지만 난도가 다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강조하여서 아주 중점을 두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매주 모의고사 실시로 수능 국어를 최적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하는 학원은 내신만 하고, 그렇지 않은 학원은 이제 수능 의제 학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은 내신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3인 아이들은 이 11, 12, 1, 2, 2, 4개월 동안 수능 국어를 완전히 탄탄하게 이제 다지면서 동시에 1학기 내신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4월에 있을 내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학년 내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다른 학원들은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제 경험으로는 모의고사를 매주 보아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실제 고3이 되어서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준비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중3 겨울방학 때, 현재부터 11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는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어요. 유형화되어 있죠. 물론 독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문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문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화작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이 경험치로 쌓이면 매우 좋죠.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하는 건데, 이 유형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만약에 독서 파트를 보면 이 독서가 현재 16문항이 독서 문항인데, 만약에
독서 한 지문에 뭐 1500자가 있고 문제가 4문제에서 이제 6문제 사이로 있습니다. 그럼 얘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 2번 문제는 추론 문제, 3번 문제는 뭐 비교 대조 문제, 4번 문제는 보기 활용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 어휘 문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읽고 이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시험,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 대비가 아닐 때는 독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냐 그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그 다음에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다음에 문법은 그냥 무조건 이제 그 기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다지는 거고요. 실제 수능 국어에서 문법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내신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내신도 준비하고 이제 수능도 준비하는 것이죠.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80분 안에 푸는 연습 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이런 연습을 해서 이 아이가 처음엔 만약에 5등급이 나왔는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혹은 2개월이 지났을 때 1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 아이의 등급은 영원히 1등급으로 고정될까요? 그럴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때 좀 잘 해두는 게 좋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때 연습을 안 했는데 현재 고2인데 지금 3등급이야. 그럼 얘는 영원히 3등급인가요? 그렇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현재 3등급인데 이 아이 어떤 아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다면 A라는 아이는 고1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도 3등급이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아왔는데도요. 그런데 B라는 아이는 그 이전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그냥 얘는 독해력이 좋은데도 3등급이야.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급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독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문학, 뭐 문법, 뭐 화자 이렇게 있다 치면 자, 문학은 학교에서 내실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문학에는 문제가 없고요. 문법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유리하고요. 많이 유리하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뭐 강의 영상을 보면서 혹은 물어보면서 아니면 특강 했을 때 열심히 참여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세트당 문제를 제가 주거든요. 그걸 풀면서 이제 나아가면 되고 문제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독서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독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단별 내용을 요약해보고 이게 이제 독해력 상승의 비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일문단에서 이제 화제를 제시했는데 이 화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문단별 내용과 함께 두 번째 단계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구조화 해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전체 내용을 한 줄 내지 두 줄 내지로 두 줄로 요약해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속도. 왜 80분 안에 이 텍스트들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속도까지 잡아야 되는데 속도까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연습. 이 많은 연습이 문제 양도 되겠지만 더 큰 연습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자신이 이 시간에 80분 안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집중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것이 이제 다 융합이 되었을 때 1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매주마다 실시하고 실시한 후에 본인이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되죠. 오답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체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볼 때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기운이 있다면 좋겠죠.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언제든지 문자로 혹은 뭐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조금 긴 내용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학생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선생님, 그죠? 이 부분이 뭐 3번 문제가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질문하면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문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저를 활용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이제 나오는 게 뻔하긴 하지만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 학교 특색에 맞게 뭐 문제 양을 조절한다던가 문제 질을 조정한다던가 문제 내용을 조절해서 꼭 등급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급을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예습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신이 꼭 범위에서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냐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 그 윤동주의 작품을 배웠어요. 만약에 서시라는 작품을 배웠어. 그러면 이 윤동주 작품의 특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윤동주 작품, 이 성찰이란 코드가 있죠? 성찰이란 코드가 나와 있는 다른 작품과 연관해야 되고, 또 윤동주란 시인이 6.25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코드가 나타나 있는 다른 작품도 매우 연계가 잘 되어서 출제가 되니 요 유형들을 제가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이 학교에서 나왔던 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편집해서 주면 그 남아있는 그 외부 지문의 30%까지, 30%에서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50% 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준비해서 주면 내신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강좌와 클리닉은 제가 혼자 다 진행을 하고, 물론 이 외의 것들은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저도 이제 최대한 체력 안배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내신 자료들은 제가 이제 루트가 다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수능의 경우에는 고2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 고1은 내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나와 있는 기출 모의고사를 푸는데 집중을 할 것이고 고2부터는 이제 완전히 수능 대비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 고2는 내신도 수능과 뭐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수능 대비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석력, 해석력을 기르는 거고 내신 대비는 나와 있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그 작품과 관련된 것들만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수능 대비는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거의 다 제가 확보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감, 대성, 이투수, 한수, 시대인재 이런 모의고사는 전부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주간지나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 섭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따로 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감, 대성이 1, 2등급 학생을 위한 수준이 되고요. 시대인재는 최상위 1등급을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난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투수나 한수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 3등급 이하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딱
다음은 이제 난도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등급이 오르면 이렇게 점프하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이제 등급을 최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와 시중 교재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동덕, 서울, 서초, 양재, 상문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서초중학교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9부터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9를 할 때도, 중3을 할 때도, 고3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수능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저의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리닉까지 혼자 그 아이의 특성을 알고 다 파악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이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뭐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용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은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쿨하게 가서 잘하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제가 대부분의 강의를 따로 해설을 해서 그리고 따로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예습 복습 영상으로 전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기 와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해설하고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예습을 해와서,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풀이 할 때 자신의 오답을 이제 피드백 받는 게 훨씬 더 수업에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녹화를 하고요. 꼭 필요한 것은 내신 강의, 문법 강의, 문학 개념 강의, 관리별 특징 강의, 수특 수완 강의는 제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예습 복습하기에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활용하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얘는 지금 정철의 내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죠. 여러분도 이제 다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굉장히 129구나 되는 긴 가사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중세국어, 그죠?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한자가 엄청 많고, 또 비유와 상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화하여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외부와 이제 대부분 고전시가 그렇듯이, 이건 고1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외부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자연 친화적 정서가 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면 함께 나올 수 있는 시조, 연시조 혹은 사설시조, 이런 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제 중간 테스트라고 해서 OX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푼 다음에 다시 한번 구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양식을 줘요. 그러면 스스로 작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 다음 파이널에서 정리와 이제 학교 프린트가 있다면 학교 프린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 플러스 다른 작품과 함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예시냐면, 학교마다 고1부터는 그 당해 기출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의 기출 문제를 시험 문제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번에 뭐 교과서에서 뭐 고전 시가를 배웠어요. 근데 그 고전 시가가 만약에 자연 친화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모고 지문을 함께 시험 범위로 낸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 시를 다시 제가 이제 해설해주고 그것도 똑같이 OX 문제 풀어본 다음에 둘의 공통점, 차이점에 관한 문제까지 객관식으로 해서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어놓은 게 이제 수능 예시 독서인데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점수를 구별하는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독서예요. 독서, 비문학 독서. 그래서 비문학 독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문단모 요약하고 주요 화제 구조화하고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는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지만 점점 더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면서 속도까지 붙겠죠. 자, 과학기술, 사회, 문화, 법, 경제, 철학까지 모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을 고1과 고2 때 분야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고1과 고2 때 스키마 학습이라고 해서 요런 것을 풀 때, 법 지문을 풀 때, 경제 지문을 풀 때, 뭐 기술 지문을 풀 때, 과학기술 지문을 풀 때 꼭 나오는 용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상식과 문제들을 편집해 놓은 것을 풀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면 훨씬 더 쉬울 거고 현재 고1, 2 학생들은 이걸 적용하고 있고 또 외부 교재도 이제 써가면서 좋은 교재로 조금 더 좋은 교재로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전 문학 어떻게 푸냐. 자,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은 어휘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 그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 하는데 영어 단어처럼 그런데 그 어휘와 함께 예시 문항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주고 연계학습하고 바로바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고1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고1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고1 때 이제 수능 국어 개념을 모두 완성하고 고2 때부터는 거의 실전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할 때는 고전 어휘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시가 문학을 분석할 때는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이 문학 해설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똑같고요. 문학은 내신 문제가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고3 때 가장 문학에서 어려운 것은 고전 산문입니다. 고전 소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은 굉장히 큰데 등장인물의 이름에 호칭이 한 6개, 7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들 인물 간의 관계가 뭐 남편과 부인이냐, 신하와 뭐 임금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들의 갈등 관계가 어떻냐 이런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그런 식으로 학습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제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고전 산문은 90%가 내용 파악입니다. 고2 정도 돼서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고2 정도 되면 문학 개념어를 설사 간과했더라도 몇 번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문학은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서 이 내신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은 국어에서 독서와 문법입니다. 문법은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각각의 지식들이 파편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1 때부터 고1까지 배우는 것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만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쭉 해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 아이가 중3 때 처음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그러면 제가 이제 보충 학습을 해주게 되고요.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이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뭐 고2 혹은 고3인데 나는 갑자기 문법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도 제가 영상 제공하고 그에 맞는 그 수준의 이제 문제도 제공하고 제가 이제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끊임없이 연습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내용을 분석해서 구조화하는 것은 고1 때부터 가능하고요. 그러면 고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데 애들이 안 해요. 중3 때까지는. 그래서 고1부터는 그렇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어 뭐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대부분 이제 수능의 변별력은 수학과 국어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맞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뭐 논술학원에 가서 논술만 열심히 한다고 국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문학 독서를 끊임없이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문제 푸는 능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는 학원에 굳이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해당 학년의 문제집을 풀리시면 됩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중2부터는 시작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요. 늦어도 중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초6 때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도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독서는 어떻게, 문학은 어떻게, 어휘는 어떻게, 문법은 어떻게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까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일단 국영수는 초등 때부터 이제 하고 있어야지 고등 때 가서 부담이 없어요. 내가 뭐 영어는 쉽다고 해서 중등부터 하려고 이건 절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탐구 과목, 사탐 과목, 뭐 과학 탐구 과목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초등하고 중등 때 교과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과진도를 충실히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중등부터 뭐 중2나 중3이나 이때부터는 뭐 과학을 따로 한다든지 뭐 인강을 해도 좋고 스스로 해도 좋고 뭐 학원을 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 과목은 그닥 어렵진 않죠. 그죠? 사탐 과목은. 그래서 꾸준히 교과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이 교과는 언제 가장 중요하냐? 중등 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도 중요하지만요. 중등 때 사회 과목, 과학 과목도 학교에서 나가는 대로 열심히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다음에 뭐 내신 기간 때는 내신도 충실히 공부하고 이래야지 고등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